선택지 구성 원리 봐야겠죠? 선택지 구성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본 강의 때 뭘 할 거냐면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게 도움이 꽤 많이 되니까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출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출제 의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 되게 많아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본인이 출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출제 의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죠. 자기가 그 위치에 한번 서봐야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기본 강의 중간쯤에 학생들한테 이제 뭘 해오라고 과제를 내주냐면, 문제 출제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가 이제 제시문도 주고 출제 요령을 가르쳐 드리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시문이 있잖아요. 제시문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내라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이제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번에 내가 정답을 배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내가 4번에 정답을 딱 넣었어. 그 다음에 진짜 잘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4번 정답과 헷갈리는 걸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성립하지. 안 그러면 뭐 너무 쉬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2번쯤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 경쟁 답안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1번에는 뭐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제 비경쟁 답안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개 중에 고민해 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들고 싶다, 진짜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 경쟁 답안을 하나 정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 많이 어려워지니까 일단 선택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선지 구성 원리의 첫 번째 보시면 뭐가 있냐면, 다르게 표현하기, 단순 재진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순 재진술을 하는 게 보세요. 요게 자, 답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건데, 리트는 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트 같은 시험들은 제시문에 있는 그 문장이 선택지로 그대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단순 내용일치, 완전한 의미의 내용일치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답이 아니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 비경쟁 답안에 해당돼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걸러내는 선택지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항에 해당되는 거죠. 좀 쉬운 선택지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바로 옆에 보니까 뭐가 보이죠? 6번 보이죠? 6번.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은 여러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외연이 비슷한 다른 단어로 표현해 주는 거고, 그럼 요거 반전된 형태가 뭡니까? 6번이 되는 거죠. 6번. 6번은 제시문에 무엇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선택지에서 이게 아니다. 근데 무엇이 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가 돼요? 네, 만약에 이게 답이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게 되는 거죠. 아니면 쉽게 골라낼 수 있거나. 그러니까 1번이나 6번은 사실 어디서나 서술구조 어디서나 등장할 수 있는 선택지지만
아주 중심적 원리가, 왜냐면 난이도가 낮거나 혹은 비경쟁 답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서 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하고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심어가 적절하게 반영된 추론을인데, 추론하라 그럴 때 일반적으로 뭐 논지 추론해라, 그 다음에 입장 추론해라, 관점 추론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답이 되잖아요. 요 2번이 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조금 쉬운 문제에 해당돼요.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근거 입각해서 추론하는 건데, 사실 2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똑같은 추론 문제라도 몇 번이 중요하냐면 7번이 훨씬 중요한 거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의 반대 형태가 7번이죠. 근데 제가 올바른 추론을 해라. 추론으로 올바른 걸 골라라. 입장 관점을 올바른 거 골라라. 이럴 때는 제가 뭘 봐야 되냐면 핵심어가 얼마만큼 잘 반영돼 있나. 이 핵심어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돼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게 추론 근거가 없이 선택지가, 추론 근거가 없는 게 선택지로 들어가는 경우는, 선택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추론 근거가 없는 것 중에, 근거 없이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이죠. 제시문에는 없어. 그게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 선택지에 갑자기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제시문에 없는데. 그럼 이게 인서팅이 되고, 혹은 뭐가 있어요. 제시문에 꼭 있어야 될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합쳐져 가지고 C가 되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지는 경우예요. 이렇게 부당하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필연성하고 개연성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한 선지 구성 원리는 요 7번이 2번에 비해서 조금 더 중요한 게 되는 거고,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7번에 끼워 넣기예요. 요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여러분 저거 그냥 보면은 혼자 공부하고 리뷰할 때는 저게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제시문 읽었어. 쭉 읽었다? 읽었어. 이게 내가 잘 이해를 했어. 그리고 선지로 딱 넘어왔어. 근데 경쟁 답안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인서팅이 돼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 그리고 더 조금 심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선택지를 만들면 조금 학생들의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하면 되는 거야? 문제에 옳은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정답을 제외하고 여기도 인서팅 해주고 여기도 인서팅 해주고 다 이렇게 인서팅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구조 독해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읽었다? 그리고 선택지로 넘어갔는데 선택지에 인서팅이 있어. 그러면 제시문에 없는 개념이나 주장이 여기 들어온 거잖아. 그럼 이거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사람이. 왜?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하러 가요? 네, 제시문을 향해 가는 거죠, 다시.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 열심히. 그럼 없다는 거 확인했으면 그냥 틀렸네 이러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라고? 내가 내 자신을 현재 믿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혹시 이런 게 추론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발목이 잡히는 거죠. 여기 딱 스테이가 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설령 답을 골랐더라도 어떤 거예요? 이미 시간이 꽤 지체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인서팅을 이렇게 한 4군데다가 집어넣어주면 실제로 이런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학생에 따라서 좀 이럴 때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뭘 하기 시작해, 얘 같은 경우에. 좀 자신감이 없으면 제시문 갔다가 선택지 왔다가 그 다음 제시문 갔다가 선택지 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인서팅을 많이 집어넣는 이유가 이걸 집어넣어주면 교묘하게 집어넣어주면 학생들이 일단 저기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취약함을 보이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자, 반면에 세 번째 원리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개념 간의 관계 혹은 주장 간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도요. 자, 볼게요. 자, 지금 뭐라 그랬냐면 보겠습니다. 개념과 개념은 뭘 갖죠? 관계를 가질 수 있죠. 관계인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일부러 조금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뭐가 있냐면 자, 위에 보면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조혈줄기세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거죠? 모세포니까 피를 만드는 거야, 피. 근데 보면 전적 혈모세포도 있고 골수계 세포, 골수계, 림프모구 세포도 있고 다넥모구 세포도 있고 거대 핵모세포도 있어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세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다염 적혈모구가 나오고 그래서 적혈구가 나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시험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골수모구하고 림프모구 여기거든요. 여기가 좀 중요해. 왜냐면 골수모구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골수구가 나오고 호영기구, 호상구, 호중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백혈구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혈소판 빼고 적혈구 빼고 여기 붙어 있는 골수모구, 림프모구, 다넥모구 이 계열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이 계열을 우리가 보통 백혈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면역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근데 골수모구에서 전골수구가 나오고 호용기구, 호상구, 호중구 나오고 얘네들은 사실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이렇게 과립구예요. 과립구. 그 다음에 림프모구에서 호용기구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넥모구에서 이런 것들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무가립구고 이 림프모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뭐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B셀, B세포, T세포, 그 다음에 컨트롤 T셀, 조절 T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나와. 그렇죠? 그래서 제시문이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사실 이거를 지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보면, 여기가 지금 개념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수평적 관계에 놓여 있어요. 수평적 관계에 놓여 있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보면 여기는 지금 관계가 어떻게 놓여 있냐면 수직적 계열을 형성하죠. 그렇죠? 여기도 뭐가 형성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개념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혈액을 지금 조혈모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썼다면 그게 프로세스나 메커니즘이 되지만 지금 제가 해놓은 거, 분리해 놓은 건 뭐죠? 말 그대로 잘게 짜게 놓은 거잖아요. 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처럼 어떤 제시문이 있는데 그 제시문이 잘 보세요. 만약에 제시문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서술이 돼 있다. 제시문이 분석적으로 서술이 돼 있다. 이러면은 문제 안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개념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개념과 개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지금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선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 혈액도. 왜냐면 조혈모세포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골수계 세포하고 림프계 세포가 있는 거고
골수계 세포가 나와야 그 다음에 호상구도 나오고 호중구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도 있고요. 선후관계도 있고 인과관계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석적 서술로 돼 있으면. 자, 갑니다. 선지 구성 원리에서 뭐가 등장하죠? 이거는 무조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선택지 속에 들어간다고요. 개념 간의 관계가.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대립항 서술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뭐 있다 그랬어요? 대상간 대립이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다 그랬어? 논지간 대립이라는 게 있다. 그럼 얘네들은 뭘 가져요? 쟁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고 공통전제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장과 주장 간에는 뭐가 있어요? 공통요소와 대립요소가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 그렇죠? 이게 적절하게 연결되는 경우, 이것도 재진술이죠. 근데 얘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얘부터도 벌써. 근데 진짜 어려운 건 3번이 아니라 당연히 8번이 되겠죠. 8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8번 볼게요. 8번. 자, 아까 했던 개념을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자, A가 있다. A에서 예를 들어서 3개가 이렇게 나온다. 자, 스몰 a, B, C가 나온다. 다시 D, E, F, G, 그 다음에 H하고 I가 나온다. 계열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출제를 많이 하는 유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주어부에 놓고 이걸 주어부에 놓고 여기 H 같은 것들을 서술부에 놓는 거예요. 혹은 목적부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서 이렇게 선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계열이 다르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분석에서는 오답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리가 사실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대립항에서도 이거 무조건 활용할 수 있죠.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자, 논지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한 사람은 통화를 팽창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한 사람은 통화를 축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럼 이 사람 뭘 가지고 올까요? 논거 1, 논거 2, 논거 3. 여기도 논거 1, 논거 2, 논거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어부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갑을 집어넣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갑은 이렇게 넣는다기보다 어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복합 문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가는 겁니까? 주어부에 이렇게 갖다 놓고 서술부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혹은 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대상간 대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이거. 핵심 원리. 이거고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것도 요즘에 좀 많이 쓰죠. 계속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진짜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전제하고 결론을 역전시키면 학생들 이상하게 이거 많이 틀리세요. 인과 역전.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겠습니까? 논지전개 혹은 논지대립에서 나오고 인과 역전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많겠죠. 어떤 거 있을까요? 메커니즘이나 프로세스를 서술하는 글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시적으로 쭉 서술되어 있는 제시문에서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분석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간의 포함관계나 함축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아까 제가 봤다시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상위 개념이잖아. 그렇죠? B가.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하위 개념이잖아. 근데 이 두 개를
바꿔주는 거죠. 네. 강약, 대소, 다소, 장단, 선우, 인과.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여요. 모르잖아? 그럼 못 보는 거야. 어떻게 선지가 구성되고 이런 제시문에서는 이런 선택지가 나온다는 걸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면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읽을 때 내용 파악하는데 급급해. 아, 이렇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풀면서 자기 분석도 계속하고 자기가 자꾸 틀리는 선지도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이런 선택지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제시문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 읽으면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약 조절이 가능해지니까 시간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 구성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듬을 탈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제시하는 거죠. 사례. 근데 사례 제시가 쉽지가 않아요. 사례, 뭐, 논리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건데, 이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핵심 개념이나 주장 논리가 반영되어 있는 건데, 역시 이것도 핵심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게 조금 요 4번의 반전된 형태가 뭡니까, 역시? 네. 4번의 반전된 형태는 이제 9번이겠죠. 선지 구성 원리는 그래서 총 개수로 보면 10개지만, 실제로는 1번과 6번이 대응하고 2번과 7번이 대응하고 3번과 8번이 대응하고 4번과 9번이 대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개죠. 5개인데 이제 이렇게 반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5번, 그 다음에 5번과 10번 원리. 사실은 요즘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선지 구성 원리는 이거 같아요. 5번이 가장 중요해요. 5번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5번하고 10번 원리는 약간 자판기처럼 이렇게 툭 건드리면 그렇죠? 비판 원리 얘기해봐. 그럼 쭉쭉쭉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머릿속에 저게 많이 들어와 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올해 요즘에 출제 유형 중에 도드라지는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출제 유형 중에 여러분 요즘에 출제가 많이 되고 도드라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도드라지는 유형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석, 평가, 비판, 분석해라, 논증 분석해라, 논지 분석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 이 얘기 잠깐 한번 해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싸워.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이제 A라고 주장했어. 여기 B라고 주장하고. 그럼 여기 이제 논거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논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제시문들이 우리가 이거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논지간 대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간단한 형태가 이건 거죠. 예, 왜냐면 이건 양자 대립이거든요. 문제 어렵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한 2사람, 3사람 더 등장시키면 진짜 머리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자,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을을 비판하시오. 자, 갑의 입장에서 을을 비판하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비판 주체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비판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문제의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맨날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낼 때마다 틀리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틀려요. 그렇죠? 뭐냐면 이거죠.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놓고 이거 조금 어렵게 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누구 하나 등장시키는 거예요. 병. 이런 식으로 등장시키는 거죠. 자. 갑의 입장에서 을을 비판하라.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주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 개는 어차피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이 안 되는 거, 비판이 안 되는 거, 비판이 안 되는 거 세 개 주고 두 개를 뭘 주는 거예요? 비판이 되는 거, 비판이 되는 거 이렇게 두 개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뭘 주냐면 굉장히 강한 비판을 줘. 여러분 이러면요 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뭐죠? 갑의 입장에서 을을 비판하라 그랬잖아.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자꾸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여기에 맞춰져요. 을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면 제 눈에는 비판이 몇 개로 보이냐면 이렇게 두 개로 보이거든, 비판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해.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고민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는 거야. 문제 조건에서 놓쳤거나 혹은 선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보조사나 혹은 인과격 조사나 이런 걸 놓쳤다는 뜻이죠. 고민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의존해요. 감에 의존하죠. 감에.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다. 뭐지? 이러다가 이게 좀 더 센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확실한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말을 가지고 갑자기 2번이다. 이렇게. 근데 선택지 실제로 구성할 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 약한 비판이지만 A의 입장을 반영시켜 놓고 여기는 강한 비판이지만 죄송합니다. A가 아니라 갑이죠. 갑의 입장을 반영시켜 놓고 여기에는 강한 비판이지만 갑의 입장을 배제시켜 놓는 거죠. 갑을 특별히 집어넣어. 오히려 병 같은 사람이 비판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예, 조건이 일단 되게 중요해요. 조건이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래서 문제 조건에 비판 주체가 붙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비판 주체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비판하시오. 이렇게 돼 있을 때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판 주체가 이렇게 조건에 붙어 있으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처음에는 마치 내용일치처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비판 주체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쭉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갑의 입장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의 조건을 충실하게 문제 풀 때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비판으로 옳은 것은,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비판 주체의 입장이 반영된 걸 내용일치처럼 풀어주게 되면 조금 더 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